제 지인 중에 100억대 부자세요. 자, 이분이 100억대 자산가가 된 방법은 3번입니다. 열심히 일만 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페라리 타는 사장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페라리는 진짜로 페라리를 타는 건 아니고 부의 상징인 거죠. 페라리를 타실 정도로 부의 증대가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분들이 매출이 많아서 부자가 되시거나 일만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의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사장님이라는 걸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장님 그러면 막 의리의리한 건물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 직원이 없는 나 혼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사장님입니다. 그 사장님들을 통칭을 해서 오늘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인격체인데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 오영일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국민으로서의 오영일이 있죠. 그리고 사업자로서의 오영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으로서의 오영일과 사업자로서의 오영일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부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일단 국민으로서의 오영일은요, 성실한 국민이에요. 세금도 잘 내. 근데 이 친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없죠. 근데 사업자로서의 오영일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으로서의 오영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자로서의 오영일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해줄 때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영일에게 뭔가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을 겁니다. 자, 초반에 이 사업자 두 개의 신분이라는 걸 가지고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빨간색 진한 페라리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건설 노동자 또는 공장 노동자, 근로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요. 어떤 누군가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페라리 타고 돈을 못 벌어서 인건비 아끼려고 공장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는 것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같은 일을 하고 분명히 같은 소득입니다.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왜 누군가는 페라리를 타고 누군가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기계를 돌리고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페라리를 타시는 분은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융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자가 공장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계신 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자기 사업체인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위에는 자가 공장을 취득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자가 공장이라는 거는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소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땅값이 올라요, 내려요? 땅값은 거의 올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사는 거, 자가 공장을 취득하는 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생활할 때 넉넉하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자가 사업장을 취득을 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돈으로 공장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활용을 해서 취득세도 감면받고 저리에 큰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 받아서 사업장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생각의 차이고 정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월세 사시는 분이 있고요, 대출 내서 자가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더 부자가 되나요? 월세에 사시던 분이 부자가 되나요? 아니면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당연한 거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집값이 오르는 거죠. 뭐 집값은 그럼 계속 오르냐? 거의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높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돈으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집값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집도 월세에 살지 않고 자가에 사는 것처럼 사업장도 월세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가 공장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뵈면은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성실히 세금도 잘 내고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정말 잘했어. 스스로 기특해. 근데 남는 게 없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매출처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몸은 점점 노화가 되고 있고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노후는 어떡하지?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노후도 준비가 안 됐는데 자녀의 결혼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언감생심인 거죠. 그래서 사업체 소득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도와주는 거죠.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을 생활을 할 수 있긴 해줘요. 근데 자산이 축적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유지하시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유지는 돼요. 근데 이게 부로 축적되는 거는 다른 얘기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20년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100억대 부자세요. 엄청난 부자죠. 빚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분이 100억대 자산가가 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됐을까?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대 자산가가 된 방법이 1번 적금 부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 일단 이거는 뭔가 좀 안 될 것 같죠. 자, 2번 재테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 요거는 조금 그럴싸하죠. 3번 열심히 일만 했다. 이거는 아니지. 아까 너도 얘기했잖아, 오영일. 열심히 일만 했다가 나중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서 힘들어지는 사례를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가 공장에서 해야 됩니다. 이분이 제 지인분 실제 사례인데요. 이분 특별하게 재테크를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 전문가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열심히, 그분은 고무를 제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심히 고무 제조해가지고 납품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가 공장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팔고 한 번 이사 가고 좀 더 평수를 넓혔고 또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 땅값이 올라서 팔고 또 옆으로 가서 평수를 넓혔고 이렇게 4번 했거든요. 4번 하니까 이분이 100억대 자산가가 돼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본인도 그래요. 나는 재테크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일만 했다. 근데 돌아보니까 나한테 100억이 있더라. 왜? 자가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 유지는 매출이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저축은 자산이 대신 해주는 거다. 아마 요즘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나는 월세로 나간 돈이 아까워서 그냥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은퇴할 무렵에 됐더니 나한테 남는 건 뭐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월세로 계속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분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장을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더라도요. 내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월세 내고 사업을 하는 거는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격차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자본주의 사회라면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아세요.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빚을 두려워하죠. 사실 이거는 빚을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빚 졌다가 잘못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잘된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빚 때문에 폐가망신한 집도 엄청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빚을 두려워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거 사업장 취득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사업체를 운영을 할 때 처음에 사무실을 얻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사무실을 사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뵈면 자기 건물이나 자가 사업장에 사시는 분들보다 월세 내고 임차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집은 자가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무실은 왠지 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내 주변 분들도 내 선배들도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무실을 그냥 임차해서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 자가 사업장을 대출을 통해서 취득해서 간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집이랑 똑같은 건데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과 사례들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는 실제로 자가 사업장을 취득해서 잘 되신 사례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 상에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간접적인 인맥이자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다가가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슬픈 건데, 우리 대기업들은 사업할 때 사업비 계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열심히 일하느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에도 사실은 급급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좀 격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 계획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영업 관리, 영업 행동, 영업 행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무 관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자가 사업장을 취득해서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도 사업 계획에 물론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큰 사업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 대부분 자영업자이신 분들께서는 남의 나라 얘기하네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데에도 우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옆에서 이런 것 좀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행센이 하는 일은 옆에서 그렇게 탁탁 간섭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개인 사업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모았다. 이 돈을 가지고 ETF 투자할까요?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좋은 거 없습니까? 라고 이제 저랑 상담할 때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그분께 드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왜 개인 돈만 물어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신분, 사업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멍하시죠.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 우리 사업자 활용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부에서 주는 피해 보상금 이런 거 뭐 몇백만 원 이런 것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준 혜택이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사업자를 활용하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개인 신분뿐만 아니라 사업자 신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페라리를 타시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업자 있으면 다 대출되고 다 지원받고 다 혜택 받을 수 있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은행 가면 대출되는 게 아니듯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무조건 다 대출이 되는 게 아니겠죠. 대출이 잘 되고 정부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사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진공, 소진공 등등등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지원을 해주게 될 그 기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샘플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신용평가를 할 때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재무 상태표도 같이 봅니다. 손익계산서는 너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건 거고, 재무 상태표는 너 얼마 있어? 너 재산이 어떻게 돼? 요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으면 신용이 올라가겠죠? 그럼 혜택이 많아지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 상태표에 개인 사업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개인 사업체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들어가야 나의 신용도가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재무상태표에 집어넣어서 내 신용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 개인 적금인데 이건 사업체랑 상관없는 건데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 돈이 있는데, 분명히 나 신용도가 좋을 수 있는 조건인데 내가 몰라서 재무상태표에 안 넣었다 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져서 정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2번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표자로 있으시면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내 법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급여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하는 매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월급 이번 달 800만 원 할래? 월급 1000만 원 할래? 이번 연도 회사 이익 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럼 나 배당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볼 때 이 법인에 뭔가 지원을 해줘서 법인을 키우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다 가져가네? 월급으로 빼가, 배당으로 빼가, 결국은 대표자만 부자가 되고 법인은 부자가 안 되네. 근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법인이 잘 커서 고용도 많이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대표이사 한 명 부자 되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대표자분들께서는 급여를 받아가시는 것도 배당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마음대로 많이 막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업종마다 적정한 비율이 있어요. 근데 내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와 배당을 책정하면 기관에서 좋아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원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분들도 다 중소기업이시거든요. 뭐 학원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치과 기공소, 뭐 슈퍼, 유튜버, 뭐 개원한 의사분들, 제조업체 등등등 많은 분들은 다 중소기업이시고, 이 모든 중소기업이신 분들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은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지원 혜택이 많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보면은 3.3%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요. 근데 사업 소득으로 소득의 원천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은 뭐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뭐 IT 개발자 분들이라든지 보험 설계사 등등등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잘 쓰라고 스마트폰을 누군가 준 거예요. 근데 나는 스마트폰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나한테 전화기라는 것은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 받으면 그게 그냥 내 전화기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잘만 쓰면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자라는 신분이 있지만 이 사업자라는 신분은 아이폰 같은 거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전화 걸고 문자만 받는 그런 사업자이지 않나, 너무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재무상담 어벤져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우리 어벤져스가 지구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언맨 혼자 있었으면 지구를 못 구했겠죠.
헐크 혼자서도 지구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객분들께 상담을 드리고 응대하고 서비스를 할 때 어떤 개인 혼자서 모든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뭐 변호사님이나 부동산 박사님이나 이제 중소기업 전문 상담해 주시는 대표님이나 세무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 주제가 페라리 타는 사장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면은 짠, 네, 시선 파트너즈의 이세현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지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큰 개념만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제 이세현 대표님을 모시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챙기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간 불법 아닌 불법 이런 걸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 그런 건 어떻게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